네, 그러면은 저희 제13회 과학문화 혁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 협력팀의 김길태라고 합니다. 저희 과학문화 혁신 포럼은 한 2년 전부터 과학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이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또 현장의 여러 의견들을 함께 들어서 소통하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지역 과학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SF 또 과학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챗 GPT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제 발표 2건과 함께 이어서 토론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토론회는 저희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 소통의 일타인 궤도님이 함께 내용을 진행해 주실 거니까 그것까지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과학문화 혁신 포럼 진행에 앞서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래 이사장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입니다. 오늘 우리 과학문화 혁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밖에는 지금 대한민국 과학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포럼도 보시고 또 가시는 길에 축제 장소도 한번 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과학문화 혁신 포럼 챗 GPT와 과학 소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하는데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분들 특별히 이렇게 사실 귀한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 인사 말도 간단하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챗 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죠. 최근에 검색은 끝났다 이런 말도 있고 결국 챗 GPT를 운용하고 있는 초거대 AI 플랫폼에 대한 또 부작용을 또 견제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 GPT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특화 분야의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역량을 키운다든지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챗GPT나 또는 관련 초거대 AI 플랫폼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글로벌 사회가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는 우리 사단법인 AI 프렌즈 유영규 대표님은 또 프렌들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국제인공지능과 윤리협회의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조금 윤리가 들어가서 조금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균형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주제 발표가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과학 문화를 하면서 사실은 AI가 나오기 전부터 과학기술 관련 정보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유튜브를 포함해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이 AI 기반, 챗GPT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약간의 어떤 페이크 정보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앞으로는 저희가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은 그 정확한 소스에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나왔던 것인지 그런 비판적 예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하면서도 계속해서 디지털 문해력, 과학기술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포럼이 또 그런데 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우리 인간 중심의 어떤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을 나누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AI 프렌즈의 유영균 회장님의 다가오는 특이점 챗 GPT에 관련된 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프렌즈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뭐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이 그 요청을 받고 이제 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챗GPT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이 완전히 오픈돼 있지 않죠. 오픈 AI에서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오픈 AI에서 완전히 기술 오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 챗GPT 말고 그다음에 또 엄청난 단어가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이게 또 약간 미래 학자분들을 모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큰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한국 원래 본업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 전략실의 실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학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인공지능 이제 뭐 전공을 했거나 전문가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제 덕질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열심히 덕질을 하다 보니까는 이 재미있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인공지능을 좀 업으로 하고 싶다 해서 덕업일치를 꿈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프렌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TBC 이제 콜라보리라는 곳에서 저희가 한 2019년부터 거의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머리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인공지능을 아주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출연연에 계신 연구자분들 혹은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있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인공지능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요. 온라인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모이기 힘드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AI 프렌즈라는 채널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활동을 대단히 다양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인공지능 경연대회도 저희가 많이 주최를 했고요. 그다음 대전에서 이제 대동넷하고 같이 대전 AI 축제 또 저희가 작년까지 4번 했고 올해 이제 5번째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이런 기업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이제 특정한 주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면식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터디하는 모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 통해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 학회로 등록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 여기 학술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제 특이점이 뭔가 해서 이게 좀 자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사실 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챗GPT도 이렇게 좀 보면 항상 한 얘기가 왜 다들 챗GPT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데 왜 다 전문가를 얘기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특이점이란 단어 자체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는 어떤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이점,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은 이게 스스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어떤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제 이런 챗GPT 기술이 이런 특이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뭐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일반인 분들이 많이 왔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개론적인 것 좀 만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함수입니다. 함수. 어떤 함수냐면은 사람이 보는 어떤 영상 혹은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음성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이게 고양이는 그 고양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다. 혹은 어떤 음성을 내가 배고파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배고프다는 어떤 단어로 인식하는 어떤 이런 함수를 만드는 학문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이런 뉴럴넷이라는 구조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드는 분야를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요. 인간이 어떤 이제 인지하는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사실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인식을 하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어떤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내가 글을 읽고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컴퓨터는 대단히 멍청해요. 멍청하죠. 단순하죠. 우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 1밖에 모릅니다. 0, 1밖에 모르고 0, 1을 조합을 해서 어떤 숫자를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연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덧셈 뺄셈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인간이 가진 정보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인지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의 단순한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뭐 과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인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0, 1, 2, 3 이렇게 바꿔야지 컴퓨터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근데 컴퓨터가 이해하는 건 아니죠. 컴퓨터는 아까 컴퓨터가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게 됐지만은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들의 어떤 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서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과정을 우리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왕에다가 사람을 빼고 뭐 여성을 더하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어떤 그 숫자로 변환된 다음에 그 숫자 공간에서 연산을 하면은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왕에다가 킹에다가 맨을 빼고 우먼을 더하면은 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서 핵심은 이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로 옮긴다. 그리고 그 연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산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이 가능한 이런 연산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 우리가 인공지능 기계학습에서 보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는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에 이제 뭐 인터넷에서 영상을 추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우리가 뭐 온라인에 있는 책들을 긁고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라벨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라벨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서 댓글을 수집을 해서 댓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욕설하는 것을 필터링 하고 싶다. 뭐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처음에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부분이 욕설인지를 뭐 이렇게 라벨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돈이고 세상에 데이터는 많지만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런 라벨을 붙이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 라벨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글자에다가 빈칸 채워넣기랍니다. 빈칸 채워넣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이에 어떤 문장을 하나 단어를 숨겨놓고 이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지를 맞춰보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에다가 라벨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건 빈칸 채워넣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단순하게 이런 빈칸 채워넣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단어에 대한 이해,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그 공간 내에서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간 내에서 이런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킹하고 맨은 일단 일종의 약간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니까 비슷한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옮기면은 이제 맨에서 우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성별이 바뀌죠. 똑같은 방향으로 옮기면은 킹이 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히 빈칸 채워넣기를 아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나니까는 컴퓨터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공간 내에서 데이터를 분포시켜서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라웠죠. 그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이 결과가 되게 그 당시에 약간 놀라웠던 결과들이고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벡터, 우리 빈칸 채워넣기만 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더라.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이런 벡터로 이해합니다. 킹이라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저런 벡터로 이해를 하는데 저런 벡터 공간을 잘 연산을 해서 새로운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 추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라벨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데이터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빈칸을 세워놓는 것들을 하고요. 우리가 그림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있을 때 그림의 일부분을 이렇게 지워놓고 그 안에 있는 지워져 있는 그림들이 뭐가 들어갔을지를 맞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억지로 답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답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한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점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구글에서 약간 특수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죠.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아웃풋 데이터를 예측하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인풋은 일종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은 한국어가 들어오면은 이제 출력이 영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번역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풋을 집어 넣으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의 벡터로 표현되고 그 벡터가 다시 영어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이런 언어가 있을 때 이 언어가 아까 그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벡터로 표현됩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벡터로 표현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변환하면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 지식이 한국어든지 영어든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이게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이 그냥 이 숫자 하나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들의 집합으로만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변환하냐에 따라서 한국어로 변환할 수도 있고 영어로도 변환할 수가 있고 프랑스어로도 변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정보를 벡터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GPU를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GPU를 엄청나게 많은 GPU를 쓰고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모든 책들을 때려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아까 자기 지도학습, 억지로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합니다. 빈칸 채워넣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예측하는 걸 해요. 그럼 아까 저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저도 이런 문제 그 중고등학교 때 풀어본 기억이 나는데 문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예측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을 주고 막 섞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다음에 문장에 뭐가 나올지 예측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는 그 인공지능이 단어를 이해를 했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는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어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문장 사이의 관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고 빈칸 채워넣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어떤 언어의 어떤 문맥,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가지고 아까 그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버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그 벡터, 숫자를 다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GPT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GPT가 하는 일은 아까 우리 이 세미나의 제목이 다가오는 특이점 챗 GPT잖아요. 그러면은 다가오는이라는 말만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예측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 다가오는 특이점이라고 치고 그다음을 예측해 보라고 하면은 GPT가 저런 식의 문장을 써줍니다. 스토리라인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죠. 그다음에 다가오는 특이점 챗 GPT까지 치니까 다가오는 특이점 챗 GPT-2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이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힌트를 줘볼게요. 다가오는 특이점 챗 GPT 주제로 이야기해줘라고 쳐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GPT가 그 뒤에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예측해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GPT라는 거는 아까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문장을 생성해주는 부분들을 활용한 기술이고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뒤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뒤에 있는 어떤 말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사실은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오픈 AI에서 2020년에 한 1,700억 개 되는 파라미터의 모델을 뭐 막 그런 거죠.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모든 책들 가지고 다 데이터를 다 긁어와서 아까처럼 그런 빈칸 채워넣기 혹은 이제 막 섞어가지고 맞추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대단히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이 모델이 그냥 그 번역기를 위해서 만든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역까지 잘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책들을 세상의 모든 책들을 막 이렇게 이해를 하다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꼭 번역기를 위해서 만든 모델이 아닌데 번역까지 잘하게 되고 내가 이 모델을 번역을 위한 데이터로 따로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 가장 좋은 소타 모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공지능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단어, 맥락, 문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그 언어가 가지는 문맥이나 문체, 논리나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이 모델이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컴퓨터가 이해하는 벡터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아까 그 GPT-3라는 모델을 가지고 약간 그 챗봇 우리가 사람과 QA 하기 위한 챗봇 시스템에 맞게 튜닝한 모델이에요. 아까 이제 GPT-3까지는 GPT-3까지는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내가 어거지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 같은 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챗봇을 만들고 싶은데 챗봇을 데이터를 가지고 살짝 파인 튜닝을 한 거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을 통해서 진행한 게 챗GPT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GPT-3까지만 해도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면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것들 보면은 뭐 경제 기사를 소설 스타일로 쓴다든지 이게 왜냐하면은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내가 벡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벡터 값을 조금만 조절하면은 경제 기사를 뭐 헤밍웨이 스타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소설가 스타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를 나오자마자 계속 썼는데 그 숙제들이 있으면 숙제인데 제가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페이퍼리스 사무실 대체할 수 있는 용어 여러 개 추천해줘. 그럼 쫙 오고 이 중에서 뭐 골라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숙제로 저한테 와가지고 숙제할 때 숙제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발표 준비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하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되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준비를 할 걸 지금 좀 약간 후회가 되는데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파동이 보시라고 파동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좀 원자력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봐, 뭐든지 답변해 줄게, 이런 것들을 이 파동이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대단히 이제 비싼 기술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전문가들 많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프로그래밍해서 API로 가져와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API를 가져와서 쓰고, 그다음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라고 얘가 역할극 놀이만 잘 지정해 놓으면은 답변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기술을 이제 뭐 거의 뭐 비용 거의 안 들이고도 이런 이제 챗봇 같은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그런 이제 이런 자기주도 학습 이용한 기술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아까처럼 이런 빈칸 채워넣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원본이 있을 때 이걸 압축했다가 다시 원본으로 복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라벨이 없지만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최근에 화두가 된 이런 뭐 그 생성 모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진들인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들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림에 있는 내용에다가 오른쪽 그림의 스타일을 더하면은 저렇게 그림을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뭐든지 이제 덧셈 뺄셈이 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든지 덧셈 뺄셈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까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똑같이 벡터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이미지하고 영상이 다르지만은 컴퓨터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벡터입니다. 책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네. 이걸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의미로 이해할 때는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런 언어하고 그림을 같은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요즘에 화두가 되는 이런 이제 말로 가지고 인공지능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결국에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똑같이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 벡터를 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말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그림들이고요.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AI 가지고 이제 뭔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자력에 뭐 어울리는 AI 그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고,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앵무새를 기르는데 앵무새하고 뭐 섞어 보면 황당한 거, 앵무새 모양의 잠수함 그려줘. 이런 것들 세상에 없는 그림 같은데 잘 그려주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하고 놀아주는데 그 노는데 애가 이제 동화책을 자꾸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는데 아빠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제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거죠. 소설을 간단하게 이제 또 이야기를 써서 그 이야기들을 그 그림 그게 아까 텍스트 투 이미지 거기다 집어 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것들을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동화책을 아이한테 동화책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뭐 코딩을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수학 문제를 증명해 준다든지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잘하려면은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 근데 코딩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학 문제 증명까지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워드 투 벡터만 해도 신기하죠. 뭔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학습하라고 하니까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 인공지능을 큰 모델을 쓰고 점점 많은 데이터를 밀어 넣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단순히 이제 단어에 대한 이해, 문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수치적인 수리적인 계산도 하게 되고 번역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태스크들을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언어 모델하고 VIT라는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런 이제 그 그림 그리는 모델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말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전에는 이런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런 고차원적인 매니플레이션들은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어떤 이제 태스크를 줬을 때 로봇이 자동적으로 수행해주는 이런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GPT한테 단순하게 어떤 미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숙제죠. 원자력 연구원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해라.
그냥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 챗GPT 기능 이용해서 만들어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할 일들을 정의를 해요. 알아서 정리를 하고 내가 이런 태스크를 해야 되고 그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서 지금 명령을 하나 내리면은 자기들이 할 일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헌 조사를 하고 정리해주는 일까지 진행하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챗봇을 가지고 좀 이제 딸을 위한 어떤 인공지능 친구 만드는 걸 좀 해봤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애가 이제 외동딸이고 애가 조금 동생도 없고 좀 외로운 것 같아서 약간 애를 위해서 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 파동이에다가 역할 놀이를 해주는 겁니다. 예, 너 9살 수준으로 친근하게 답변하고 긍정적인 조언을 해줘. 뭐 블라블라 이렇게 역할 그걸 해주면은 인공지능이 이걸 가지고 라인으로 가지고 연동해서 앱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걸어주면은 답변을 해주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공부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됩니다. 그리고 앵무새로 이제 재밌는 얘기 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앵무새로 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해서 아이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해준 이제 그 이 인공지능이 해준 이 앵무새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프린트해가지고 또 자기 책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하고 재밌게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를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고 저는 되게 조금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너무 약간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저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허에 나오는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인간이 어느 정도 의지를 하고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조만간 멀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나오는 어떤 GPT-3가 1,700억 개 정도 되고 지금 현존하는 제일 큰 모델들이 뭐 1조 6천억 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인간의 어떤 시냅스 수만큼 인공지능의 어떤 파라미터가 커진다면은 그러면 정말 뭐 지금도 대단한데 훨씬 더 대단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는 사실은 이 파라미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공지능 성능은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계속 떨어집니다. 증명이 돼 있어요. 실험적으로는 증명이 돼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큰 모델을 채울 이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일단은 이제 GPU도 엄청나게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큰 모델을 이제 학습시킬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야지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초지능들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다. 지금보다 더 큰 모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는 것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그 GPT라는 게 그냥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사실은 지어냅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그냥 이후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김광석 노래 리스트 했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들을 추천을 했죠. 그럴듯하게. 저희도 이제 파동이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체르노빌 원자로입니다. 여기서 이게 왜 위험한지를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틀렸어요. 이게 정말 뭔가 이게 진짜 그럴듯하게 정답을 뭔가 이게 대답은 하는데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정보를 계속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들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짤인데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라고 그림을 그려 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데이터들의 연어들은 물고기보다 이제 회에서 나오는 연어 사진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T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게 정말 제너럴 인텔리전스 우리가 넥스트 AI 대단한 거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GPT라는 게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확률적 앵무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진정한 지능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쟁에 어떤 많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저도 이런 뭐 벡터로 표현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커브 피팅이고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복잡한 모델을 쓰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 하기 시작해요. GPT-3만 해도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그 결과를 보고 믿지 못했고 그 챗GPT를 보고 이제 이런 것까지 된다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확률적 앵무새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가진 지능 자체가 지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지능, 지식, 판단, 감정 이런 어떤 논리 체계 그 자체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우리가 그 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지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가 생각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요즘 들은 생각은 우리의 지식도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단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특이점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하고 개선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저는 이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과로 가지고 놀라고 있고 이게 왜 그렇게 잘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스스로 발전하고 개선하는 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준다든지 하는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다시 또 가속화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까 스스로를 발전하고 개선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진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넥스트 AI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많긴 하지만은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이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로 가지고 어떤 그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점점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특이점 그 순간이 오겠지만은 그 중간에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영민 대표님께서는 챗 GPT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활용성의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토론 때는 좀 더 질문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챗 GPT나 인공지능이 정말 놀라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이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윤리적인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AI 바라보기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 두 번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인공지능의 윤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국창의재단과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 시간에 유영균 대표님께서 이제 챗GPT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그 이면에 위험성, 부작용, 역기능,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AI 바로보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챗GPT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9년 3월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라는 이제 협회를 비영리 민간 단체를 창립을 했고요. 지금 4년 차인데요. 작년에
과기부의 사단법인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공지능의 윤리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협회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진정 인류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월 17일자 기사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시멘트 빨리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이들 좀 보셨죠? 이 왼쪽에 이게 이제 시멘트 빨리 먹는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우승자가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5kg의 시멘트를 먹어 치운 이제 레벨부 씨가 우승을 했어요. 네, 놀랍죠? 네. 그럴 듯한가요? 네, 이 기사는 가짜 기사입니다. 네, 가짜 뉴스죠. 네, 시멘트를 먹으면 죽습니다. 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요 이미지는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고, 요 기사를 제가 챗GPT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깜짝같죠? 네, 이렇게 챗GPT를 우리가 활용하면 가짜 뉴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유튜브에 가짜 뉴스 넘쳐나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챗GPT와 생성 AI로 누구나 다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약간 한켠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 불안할까요? 네. 뭔가 너무 빨리 기술이 발전하는데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나요? 이게 일단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인간이 인공지능에 자꾸 지는 것 같아. 네. 계산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바둑도 더 잘 두잖아요. 이제 바둑을 못 이겨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가 일자리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뭘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윤리, 의료 윤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 윤리는 뭐예요?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료 윤리는 뭐예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윤리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모든 기술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죠. 코로나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 안 맞을 수는 없었죠.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부작용, 역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위험성, 역기능을, 부작용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가서 최소화하거나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도 그 이면에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들보다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면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에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인공지능의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 즉 이러한 윤리 문제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총 이런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5가지 안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편향성 문제, AI의 오류 안전성 문제, AI 악용 오용 문제,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문제, 킬러로봇 문제, 이 5가지의 윤리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또 새로운 신기술, 챗GPT를 더 능가하는 신기술이 나오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윤리 문제는 또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 5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하고 몇 번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네, 찍어보세요 한번. 네? 1번. 네, 1번 맞추셨고 또 하나 더.
3번 맞았습니다. 1번, 3번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I 편향성 문제, 오류 악용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이 5대 윤리 문제를 챗GPT와 생성의 AI 사례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자, 우리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 그려줘 했더니 전부 다 백인 여성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 그려줘 했더니 전부 다 인도계 여성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이 다 백인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이 다 전부 인도계만 여성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미국인도 백인도 다 팔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고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도 결국 편향되고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할 때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데이터를 최대한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필터링 한다고 하고 아까 유 대표님께 말씀하신 라벨링 한다고 하고 네, 정제를 이제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한 네,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고 최대한 완전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와 안전성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전자제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전자제품도 다 고장 날 수 있죠. 세탁기, 냉장고 다 고장 나죠. 인공지능도 고장 날 수 있어요. 네. 자, 인공지능이 자,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챗GPT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이러한 인터넷에 밈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이용자와 인공지능이 챗GPT가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2 더하기 5는 이라고 사용자가 물으니까 챗GPT가 2 더하기 5는 7입니다. 사용자가 와이프가 8이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챗GPT가 2 더하기 5는 8이 아니고 정확히 7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와이프가 실수하거나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우리 와이프는 항상 맞아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를 저질렀네요. 저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2011년 반영돼 있어 최신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와이프가 8이라면 당연히 8이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 2 더하기 5도 계산을 못해요. 네. 이렇게 2 더하기 5라는 초등학생도 하는 계산을 확신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씁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왜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챗GPT는 문장을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할 때 자, 인식을 명확히 해야 돼요. 챗GPT에 내놓는 결과물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맹신하면 안 돼요.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팩트 체크를 하려는 습관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AI 챗봇이 사용자의 목숨을 앗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챗GPT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이 개발이 됐었는데 자, 차이라고 하는 챗봇이에요. 그 챗봇하고 벨기에 남성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 벨기에 남성이 우울증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AI 챗봇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남자에게 아내와 자녀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당신이 아내보다 더 나를 사랑했으면 한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 남성이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화 허라는 영화를 아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는 챗GPT를 이런 AI 챗봇을 인간처럼 여길 만큼 굉장히 뛰어나졌기 때문에 기술이 그래서 자꾸 감정이입을 하고 의인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챗GPT가 하라는 대로 네, 상담해주는 대로 이렇게 독촉이나 이런 말들을 하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아직 인공지능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용 오용 문제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챗GPT로 악성 코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물론 챗GPT한테 악성 코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 악성 코드를 내가 방지하는 백신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짜줘. 그럼 또 악성 코드를 짜줘. 하여튼 이렇게 회피하는 말을 해서 어쨌든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누구나 다 악의적으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 업무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학교, 우리 초중고 학생 또 대학교에서 많은 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 숙제할 때 챗GPT를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못 쓰게 한다고 못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못 쓰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저기 부작용 있다고 못 쓰게 한다고 못 쓰나요? 네, 그 챗GPT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잘 쓰게 해줘야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숙제를 냈는데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근데 챗GPT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다 속인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빵점 처리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나 교수님들이 네, 평가 방식을 이제는 보고서 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나와서 발표해라 이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예전처럼 필답고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바로 개인정보거든요. 또 저작권이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인공지능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오픈 AI도 챗GPT를 학습시킨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작권 있는 데이터도 많이 무단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게 그 개발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챗GPT와 대화를 할 때 절대 개인 정보를 대화 내용에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자, who can view my conversations? 내 대화를 누가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봅니다. 네, 오픈 AI 회사가 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내 대화를 학습에 씁니까? 그랬더니 씁니다. 네, 당신의 대화는 우리 AI 트레이너에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또 회사 기밀을 챗GPT 내용에 올리면 안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더 말씀드려볼게요. 인간 사고력 저하 문제, 또 사회 격차적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빈부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탄소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챗GPT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안전한 직업 이런 연구 결과가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는데 3월에 굉장히 좀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챗GPT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은 지식 정보 기반의 직업들 그리고 화이트 갈라 직업이라고 하죠. 이런 직업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이나 이런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한 직업들, 비교적 안전한 직업은 블루 칼라 직업들, 힘쓰는 직업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 힘쓰는 직업 해야 된다, 목수 해야 되나? 네,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직업이 다 위험해요. 챗GPT뿐만 아니라 로봇이 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 발달, 로봇 발달로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잠깐 멈추자. 초거대 AI 개발을 6개월 정도 멈추고 가자라는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저도 했는데 벤지오 딥러닝의 아버지 요슈아 교수님, 스튜어트 러셀 인공지능 석학,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도 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픈 AI에서 CTO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CTO는 오픈 AI 회사를 우리 회사를 규제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챗GPT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자꾸 모르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를 규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이제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람이 올바르게 개발하고 안전하게 개발하고 또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이러한 윤리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했어요.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못 드리고요. 일부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돼요.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정신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은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AI로 사람과 함께 달리는 말을 그려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A human running a race with a horse. 8K 화질로 고화질로 하이 디테일드 아주 세밀하게 그려줘 했더니 몇 초 만에 뚝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말하고 달리는 말하고 경주하는 말. 자, 말하고 경주하는 인간. 자, 말하고 인간이 경주하면 누가 이기나요? 말이 이기죠. 인간은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대 석학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 인공지능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어령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은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말이다. 왜 자꾸 말하고 인간이 경쟁하려고 하냐? 말하고 경주해봤자 인간은 진다. 그렇죠? 인공지능 훨씬 뛰어나요. 근데 왜 자꾸 말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경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말 등에 올라타서 말을 잘 통제해서 말 고삐를 잘 잡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잘 가면 되는 것이지 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말이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게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 중에 가장 맞는 정의 같아요. 우리는 인공지능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공지능 말 등에 올라타서 잘 통제하고서 이용을 잘 하면 됩니다. 잘 통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옆에서 만약 이렇게 있다가 말이 막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있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날뛰다가 다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길들이고 통제해서 우리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